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오늘 장마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전국에 단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지금 내리는 지역도 아마 있겠죠? 장마 기간이지만 중부지방은 폭염에다가 가뭄까지 심했는데요. 반가울 정도로만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요, 하루 1시간 낮잠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몰래 꾸벅꾸벅 졸아도 눈치가 보이는데 희망을 하는 공무원은요, 출근한 뒤에 부서장에게 신청을 하면 되고 낮잠을 잔 시간만큼 추가 근무를 하면 된다고 해요. 낮잠 시간은 최대 1시간으로 허용이 됩니다. 이게 직장 생활에 있어서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닌가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있어도 정시에 퇴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연장 근무까지 하면서 낮잠 잘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눈치는 안 봐도 되는 제도가 생기는 건 반갑지 않나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논밭 같은 경기, 인공 강우라도 받고 살아나야겠죠. 근데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요. 너무 또 제한된 지역에만 단비를 맞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단비입니다. 네, 저희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유럽연합 EU수산총국이 작년 11월에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 한국을 최종적으로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을 할지 아니면은 예비 불법 조업국으로부터 그냥 해제를 해줄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스페인 라스팔마스에서 2014 코리안 오션 위크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를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시행됐죠.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버스 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버스 업체나 승객 측 모두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3부에서 이 문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여행 상품권, 30만 원 주유 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거래소는 2020.90 플러스 7.42포인트, 코스닥은 558.94 플러스 3.67포인트 마감을 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외국인이 오늘 강하게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계속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 2,200억 원 이상 강한 매수를 보여준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1,000억 대가 넘는 매도를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좀 반대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좀 주도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계속 살지가 제일 궁금한데요. 네네. 좀 이어질까요? 지금 뭐라고 좀 얘기를 하기 좀 애매한 게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환율이 지금 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 상태의 흐름 본다라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그동안 버려뒀었던 거래소 시장의 낙폭과대 수출 민감주들이 되겠죠. 네. IT 중대형주라든지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외에 화학, 조선, 철강 다 이런 종목들도 저점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외국인들이 사서 매수를 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은
뭐 물론 주가가 바닥이라서 그런 부분으로 인한 그동안 공매도에 있었던 뭐 쇼커버링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환율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좀 반등할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선반영하는 대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출구 전략이 뭐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고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얘기들도 계속 예. 그렇게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원화 약세에 대한 배팅 부분이 좀 겹쳐지고 거기에 다시 한번 내수 부양을 계속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다음 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이 시장에서 좀 주요하게 먹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환율이 더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또 뭐 세 자릿수 가느냐 했던 환율이 다시 또 오르니까, 그러니까 원화 값이 좀 떨어지니까 안정감이 좀 오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기본적으로 환율이 또 너무 올라가도 안 좋지만 네. 또 너무 내려가도 안 좋은 게 사실 환율이잖아요. 그렇죠. 환율이라는 거는 상당히 좀 완만하게 움직일 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흐름에 좀 영향을 덜 주는데 급등락을 하면 좀 환율이 항상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항상 지금 거래소 증시가 코스닥이나 또 물론 수출주가 내수주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았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대형주가 또 중소형주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고 그랬었죠. 그런 부분들이 예. 어느 정도 좀 환율이 반등이 되면 최악의 실적 바닥을 확인한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쇼커버 뭐 보통 다 아시겠지만 네. 공매도를 하고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환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개입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흐름상.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중소형주나 내수주에 항상 밀려서 소외되었었던 네.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조금 들썩들썩거리게 만들어주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지금 올라가는 시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반갑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소형주에서 계속 매매하고 있었는데 네. 또 다시 대형주가 움직이니까 이거 팔고 옮겨야 되나? 뭐 이런 고민 그렇죠.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요새. 그래서 상대가 있어서 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지수가 또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지수가 오늘 2020이잖아요. 그렇죠. 2020이 정말 마의 2025 정도까지는 예, 오르셨고. 계속 못 넘던 가격대였었는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물론 네. 2020 넘어가면 2050에 또 초강력 저항선이 하나 더 있기는 네. 합니다만은 이곳에서 2020이라는 종가를 보여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장에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양쪽 다 매매를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중소형주 뭐 특히 이제 기관들이 뭐 선호해서 막 네.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던 내수 소형주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면 서서히 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하반기 좀 낙폭과대 거래소 쪽에서 네. 환율에 따른 좀 반등이 나오는 것에 좀 대비하는 종목 이동도 알겠습니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법원의 이 판결 어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부부가 이혼할 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앞으로 받아야 될 것을 배우자와 나눠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실 부부가 이혼했을 때 이 부동산이나 예금만 이 분할이 됐는데 또 그래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지금 당장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받게 될 이 미래의 자산이니까 이건 나누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네. 이유로 재산 분할이 안 됐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어제 처음으로 이걸 뒤집는 판결을 한 겁니다. 그 연구원인 남편과 이 교사인 아내가 이혼 소송을 이번에 했는데 아무래도 뭐 교사의 퇴직금이 좀 많을 것 같으니까 네. 이 남편이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남편이 유리하게 된 판결이었군요. 네, 그렇죠. 이걸 대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이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형성한 공동재산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나눠야 하고 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분할해서 제외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인데요. 네. 이건 뭐 부동산이나 펀드 같은 자산 가격이 10년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사실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걸 현재 가치 기준으로 해서 나누듯이 네. 마찬가지로 퇴직금도 아직 받진 않았지만 이게 미래에 받을 돈은 현재 가치로 대충 추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이 가능하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판결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떨까 싶어요. 실제로 어떻게 나누는지요? 네, 이번 판결을 보니까 그 현재 시점으로 계산한 그 교사 안에 2천만 원이고요. 맞네요. 네, 아무래도 교사가 좀 많더라고요. 네. 남편이 4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남편이 원래 월급이 더 많아서 남편과 부인의 전체 재산 분할 비율은 한 6대 4였습니다. 예. 그래서 퇴직연금도 이 두 개의 퇴직연금 평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60%인 9천만 원은 남편이 가지고 아내가 40%인 6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이렇게 서로 나누기로 했는데요. 네. 이 사례에서 보면 남편이 확실히 좀 이익인 거죠. 그렇네요. 네, 요즘은 그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퇴직금이 노후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마련인데요. 그동안에 그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 분할 조항이 있었는데 일반 회사 퇴직금이라던가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것들은 아예 분할이 안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에 다니지 않았던 배우자들이 이혼한 이후에 그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판결로 이런 불균형이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동안에는 우리 사회에 이혼이 뭐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상당히 관심 있게들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혼할 때부터 생각하면 안 되겠고요. 예, 그리고 오늘 그 신세계가 편의점 사업 전략을 발표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 위드미라는 곳을 한다고는 들었는데 로열티를 안 받겠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 작년에 그 신세계가 이 위드미란 편의점을 인수를 했는데 네. 그간은 본격적인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 편의점 사업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는 게 이 편의점 점주들에게 로열티를 안 받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그 한 이익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편의점이다. 그러면 보통의 편의점들은 이 중에서 35%인 한 350만 원 정도를 이 가맹본부에 로열티로 내왔습니다. 꽤 되네요. 35%. 네,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신세계는 이걸 안 받고 매달 최대 한 150만 원 정도의 이 월 정액 회비만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뭐 당장 편의점은 뭐 몇백만 원씩 내던 로열티 아낄 수 있으니까 뭐 아주 반가운 소식인 건데 사실 신세계가 이렇게 편의점 사업을 하면 적자가 좀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신세계도 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게 네. 지금 편의점 시장이 아주 공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그렇죠. 예. 게다가 골목 상권 문제 때문에 이 출점 제한도 많아서 그렇고요. 이 예. 후발주자로 편의점 사업에 뛰어든 신세계 입장에서는 기존의 다른 편의점 점주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오느냐 이게 지금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적자를 좀 보더라도 좀 과감한 당근을 줘서 한 명이라도 좀 더 끌어오도록 계약을 하겠다. 네. 그래서 규모를 좀 키우겠다 뭐 이런 건데요. 지금 위드미의 점포가 한 137개 정도거든요. 이걸 올해 내에 1,000개로 키우겠다. 이게 신세계의 목표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겁니다. 그런가요? 예.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뭐 서로 자기하고 계약하자 이렇게 기업들이 나서주면 아주 반가운 소식일 텐데 또 기존의 편의점 회사들은 아주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동안 이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갑을 논란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네. 전반적인 거래 관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열티를 안 받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은 점주들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조금 분위기가 있을 것 같네요. 예. 근데 일단은 또 신세계 쪽에서도 적자를 계속 내면서 출전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네. 어떻게 맞춰갈지 한번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네. 편의점 같은 경우에 그동안 뭐 거의 노예 계약에 가깝듯이 했다 이런 지적도 그러니까요. 많았었잖아요. 예, 그런 좀,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자살 사건도 있었고 그랬죠. 네, 그게 많이 개선은 됐죠. 네, 조금 나아지고 전반적으로 조금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군요. 서울시가 그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낮잠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거 저도 굉장히 눈여겨봤던 뉴스예요. 네. 파격적이에요, 정말. 정말 파격적입니다. 네. 이 서울 다음 달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점심시간 이후에 최대 1시간의 낮잠 시간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왜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에서 시행하는 이 시에스타 네. 이 제도 좀 벤치마킹해서
낮잠 시간을 좀 공식적으로 보장하겠다 이런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잘 수 있는 건가요?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그 최대 1시간까지 낮잠을 잘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낮잠 희망하는 직원들은 그 부서장에게 가서 저 오늘 낮잠 좀 자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하면 됩니다. 네. 대신에 하루 8시간 법정 근무 시간은 지켜야 하니까 예. 낮잠 근무 시간만큼은 추가로 근무를 좀 해야 합니다. 이게 서울시 직원들 반응이 좀 엇갈린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너무 졸렸는데 야, 아주 좋다. 업무 능률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환영하는 직원도 있고 또 뭐 굳이 낮잠 잠깐 자는데 상사한테 허락받고 뭐 연장 근무까지 해가면서 낮잠을 자야 되겠느냐 이런 네. 시큰둥한 반응도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게 민간 기업뿐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참 이색적인 제도가 시행이 되는 것이어서 네. 결과가 어떨지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안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 편이에요? 저는 아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환영하는. 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한 점이 많으니까. 그럼요. 네. 그렇긴 한데 저희 문자 반응이 좀 왔는데요. 네. 1855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에게 공식 오침 허용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본인들은 조금이라도 불편을 감수하겠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낮잠을 자는 게 좀 곱지 않게 보는 그런 시선들도 좀 있더라고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5538님 같은 경우에는 대단합니다. 일할만 나는 서울시입니다. 공무원들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제도가 다른 기업에도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셨으니까 역시 이게 파격적인 만큼 찬반도 확실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졸리기는 한데 저도.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네, 유럽연합 EU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을 한 것이 작년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불법 어업국으로 공식적으로 최종 지정이 되면 안 되니까 오명을 벗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현재 지금 스페인령 라스팔마스에서 행사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매주 금요일에 경제영화관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현재 지금 나가 있는데요. 2부에서 전화로 연결을 해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굉장히 먼 게 아니라 내일이네요. YTN 뉴스 FM 개국 6주년 특집 모금 방송 2014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가 방송이 됩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련이 된 이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는요.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결연과 후원에 동참하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ARS 060-700-0770으로 전화를 하시면요. 한 통화에 2,000원의 정성으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실 수가 있고요. 또 결연을 통해서 돕고 싶으신 분들은 02544-9544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한 통의 전화로도 커다란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요거보다 이게 더 나을까요? 고객님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사각 프레임도 많이 잘 나가고요. 얼굴에 맞는 이제 스타일로 먼저 고르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고객님 얼굴이 이쁘시기 때문에 이 라인도 이쁘셨어요. 올 여름에
트렌드는 거의 스퀘어 라인을 많이 하시는 편이긴 하세요. 캐치아이 스타일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남성분들은 주로 이제 스퀘어 라인, 일반 보잉에서는 미러 소재도 많이 하시는 편이긴 하세요. 보통 가격대는 10만 원대부터 많게는 40만 원대, 50만 원대까지 준비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할인을 몇 프로 하는 거에 따라 틀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 디스플레이된 상품을 가져가시는 조건하에 보통 15만 5천 원 정도. 근데 가격대를 요즘 많이 그렇게 따지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먼저 마음에 드시면 보통 한 20만 원 선, 30만 원 초반선까지는 무난히 구매들 많이 하세요. 고르시는 방법은 우선은 착용을 해보셔서 고객님 얼굴 라인에 가장 적합한 라인을 고르시는 게 좋으세요. 너무 오버사이즈를 착용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는 얼굴선을 보고 먼저 권해드리는데 고객님 마음에 먼저 드셔야 되거든요. 착용하셔서 고객님 마음에 우선 드시면 하시는 편이긴 하세요.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경제. 여름철 선글라스가 이제 필수품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김미란 리포터가 이 선글라스 판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많이 비싼데 가격대 따지지 않고 모양만 보고 산다고 하는데 진짜들 그러신가 모르겠고요. 전 선글라스를 좋아하긴 하는데 창피해서 잘 못 써요. 오히려 얼굴을 가리는 게 더 예쁜데 말이에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1억년 전 석유를 지금 우리가 개발해. 근데 더 떨어지면? 몰라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어. 우와.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진짜?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친환경에너지, 그린에너지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에너지까지. 혁신을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나의 쿠쿠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쿠쿠 얼음. 나의 쿠쿠야, 나의 방금 만들어 더 맛있는 얼음. 쿠쿠 얼음 정수기. 쿠쿠 아이스 넘버 5.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커피. 프림에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작년 11월에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을 했던 유럽연합 수산총국의 대표단이요. 지난달에 서울과 부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최종적으로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을 할지 아니면은 지금 예비 불법 조업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해제해 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점검차 방문을 했던 건데요. 최종 판단은 이달 말에 내려진다고 합니다. 서울과 부산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의지를 많이 보여주기는 했지만 더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어제와 오늘 스페인 라스팔마스에서 2014 코리안 오션위크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불법 조업 근절 의지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박병율 기자가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데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화 감이 굉장히 가깝네요. 네, 그런가요? 지금 새벽일 것 같고 라스팔마스가 어디예요? 이게 모로코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페인령인데 네. 사실상 위치는 이제 서부 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그렇군요. 그런 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리 날아가셨네요. 네. 예. 행사가 그 현지 시간으로 어제부터 열린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둘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불법 조업국이 안 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불법 조업국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보고 갈까요? 네, 통상 그 IUU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불법업 그리고 이제 비보고업 그리고 비규제업을 얘기하는데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당국의 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남의 나라 그 EEZ 영내 안에 들어가서 조업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지역의 수산기구에 보고하지 않고 이제 막무가내로 좀 조업을 하는 그런 행위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불법 조업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지난해였는데요. 그 EU가 우리나라 등 이제 3개국을 예비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간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올 11월 또는 12월에 최종적으로 불법 조업 국가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 EU에 의해서 예비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필리핀, 가나, 피지, 스리랑카, 토고 뭐 이런 나라들인데요. 네. 대부분 저개발 좀 섬나라가 많습니다. 그 필리핀도 사실 지난 6월달에 이제 됐고요. 예.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도 예비 불법 조업국인 거죠. 네, 지난달에 지정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러면은 예비 불법 조업국으로 그냥 머무를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벗어날 수도 있는 건지 최종적으로 불법 조업국이 될 수 있는 건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해요. 네. EU가 한번 이제 예비 불법 조업국을 지정하고 나면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나라를 최종적으로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을 할지 네. 아니면 또 그대로 예비 불법 조업국으로 두고 지켜볼지 예. 아니면 풀지 이 세 가지를 이제 1년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네. 이제 EU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걸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잘 지키게 되면 뭐 예비 불법 조업국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고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됐다 이러면은 이제 불법 조업국으로 최종 지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그 예비 상태는 일종의 이제 경고장을 내리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우리 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데 네. 어쨌든 이제 국제적 위상은 뭐 떨어진 게 사실이고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유럽연합 수산총국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상당히 좀 다들 가슴을 졸이고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때 점검했을 때 분위기는 어땠다고 하나요? 네, 현재는 이때 분위기를 저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게 네. 해양수산부를 통해서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EU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요. 당시 해양수산부 측의 얘기에 따르면 뭐 분위기는 괜찮았다. 네. 그런데 이제 떠나기 전에 EU가 또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다. 우리가 관련법을 개정한 게 있는데 그 관련법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EU가 좀 더 재개정해달라. 예. 이런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행사에서 좀 기대를 했던 게 EU 수산총국이 당초에는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판에 한국 정부가 좀 주최하고 한국에 있는 이제 그 연구원이 예.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참석하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막판에 불참을 했습니다. 만약에 참석을 했더라면 네. 지금 EU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 드래프트 즉 지금 초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빠르면 아마 지난달 말에 작성이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달 말 혹은 이제 8월 말에 최종 이제 그 초안이 나올 텐데. 요거에 대한 저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네. EU가 불참하면서 사실 좀 그런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불법 조업국이 최종적으로 딱 낙인이 찍히거나 우리가 뭐 풀려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언제 정해지나요? 현재는 이제 11월 말 또는 12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예. EU 수산총국에서 그 초안을 작성하고 나면 네. 이걸 다시 이제 EU 집행위원회로 올립니다.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추인을 하게 되는데요. 네. 거기 한 11월 말 또는 12월 초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요구하는 건 많을 텐데요. EU 수산총국에서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 조업국으로 그 선정이 됐을 때요. 그때 네. 지적했던 우리나라의 잘못은 대략 어떤 것들이었나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나라 원양업계의 이제 불법 조업에 대해서 그 EU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 상무부에 의해서도 지금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세계적으로 한국 원양업계 좀 문제가 많다라고 지켜보고 있었고요. 또 그린피스라든가 그다음 또 EJF라고 환경정의재단이라는 또 그 국제적인 NGO가 있습니다. 네. 이런 곳에서 계속 이제 한국의 불법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EU 측에서 그래서 이제 원양산업발전법 같은 관련법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불법업을 했을 때 좀 네. 강하게 제재를 내달라. 예. 라고 요구를 했는데 당시에 과태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FMC라고 우리나라 이제 배들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 이게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나라 배들이 움직이는 것을 관측할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네. 이 센터를 빨리 만들어주고 또 모든 배에 그런 이제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달라. 네. 요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을 딸 때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한 7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EU에서 작년에 한국이 의지가 없구나. 그러면서 11월 달에 예비 불법 적국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조업 감시센터 FMC는 우리가 세우기는 세웠나요? 네, 지난 3월에 이제 또 부랴부랴, 부산에 세웠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6월 달에 이제 EU 측에서 왔었을 때, 그 시설을 이제 돌아보고 갔습니다. 네. 역시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가 IT도 좀 발전돼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켜가지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EU 측에 또 실질적으로 말을 들어보면, 네. 한국의 그런 이제 조업 감시센터를 요구했던 게, 한국이 정말로 이런 불법업을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달라 했던 것이었다. 이제 그런 의지를, 원래는 이제 우리가 7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보다 앞당겨서 3월 달에 완성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만족했다. 이런 얘기도 뒤에 들렸습니다. 과태료 부분도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 불법 조업에 대한 과태료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가요? 이게 그 원양산업발전법을 처음에 개정하기 전에는 아마 500만 원인가 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랬다가 이걸 한번 개정했을 때도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 EU 같은 경우는 벌금을 한번 때리면 100만 달러 이렇게 때립니다. 스페인의 한 선사 같은 경우는 2차례에 걸쳐가지고 200만 달러를 벌금을 맞았는데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억쯤 되나요? 예. 근데 우리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때리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거냐. 데 비해서, 네. 과태료가 낮으니까 그냥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개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바꾼 개정은 그 불법 조업을 한 선사, 그러니까 배가 잡은 물고기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지금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불법 조업을 하면, 행정적뿐만 아니라, 이게 또 체포가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넣으면서, 우리 근절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지금 보면 3년 이하 징역 지금 이걸 지금 새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EU 쪽은, 이게 원체 이제 경제적 제재에 좀 익숙한 곳이 돼가지고, 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지금 이런 얘기도 또 들립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그 법 개정은 국회에도 통과가 된 건가요? 네, 현재는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예비 불법 조업국에서라도 어떻게든 좀 벗어나야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번 행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병일 기자가 연설을 직접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연설을 하셨어요? 토론이었습니다. 예. 네, 이제 EU 측에서 이제 듣고 싶어 했던 게, 한국 정부의 이제 주장은 주장이지만, 한국 정부가 아닌 한국의 환경 기구들, NGO 기구들, 그리고 이제 한국 언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었다, 이런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자로 가셨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한국 대표가 됐는데, 어제 이제 토론회에서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게, 한국이 IUU 예비조업국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 한국의 반향은 뭐냐? 그리고 한국의 대응을 한국 언론 시각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IUU 업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시각은 뭐냐?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우리 쪽에서는 지금까지 IUU 업에 접근을 할 때 한국 망신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봤는데, 현장에서 본 느낌은 이런 불법 조업을 하게 되면 아프리카 연안국들의 자원을 수탈하는 행위로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아프리카가 먹고 살기 힘든데 한국 같은 나라들이 큰 배를 보내서 자기 나라에 이제 식량을 가져간다. 이것은 아주 좋지 못한 행위다. 이런 이제 불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언론의 시각에 대해서도 잘 대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언론도 이런 경각심을 잘 알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셨나. 네, 한국인들이 상당히 미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이게 빨리 벗어나서 좀 책임 있는 그런 조업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어한다. 그게 아마 대체적인 한국인들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미 있는 일 하셨네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불법 조업국으로 최종 결정이 된다. 이러면은 어떤 타격을 받게 될까요? 네, 이게 국내적으로 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 본다면, 직접적으로 우리 피해가 이제 EU의 모든 수산물, 그리고 이제 수산 가공품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외에서 이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한국 어선들, EU 소속돼 있는 모든 항구에 기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유에 있는 대서양 쪽은 우리가 다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지만 이제 불법적으로 지정된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해적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 위상에 맞지 않게 한국이 이 해양 수산 쪽에서는 불법 조업을 하는 참 나쁜 나라다 이렇게 지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해양수산부 그리고 정부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세월호 문제 때문에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도대체 이제 정부는 뭘 했느냐 이런 이제 비난이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게 예비 불법적으로 지정되는 과정에 보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아쉬웠던 게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고 이제 국토해양부죠. 네. 국토해양부가 폐지되고 해양수산부가 다시 생기는 과정에서 이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굉장히 좋은 일 하고 성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진짜 불법 조업을 하면서 뭔가를 수탈하는 그런 이미지로 비춰져서는 안 되고 우리도 또 경제적 타격도 입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됐습니다. 새벽 시간일 텐데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합격의 비밀 대공개. 취업 내비게이션. 예, 참 어려운 취업. 그렇지만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빨리 쉽게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와 방법을 알려주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최근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본격적인 공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좀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일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7월이네요. 예. 7월도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취준생들에게 가이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합격 스펙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너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 그렇죠. 네, 상반기를 마감하고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스펙으로도 취업이 가능한지. 이 정도면 어디에 갈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토익 900점의 취업 준비생들이 990점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부터 하루 종일 학원에 이제 앉아있고 이런저런 자격증 취득에 또 시간을 보내게 되고 복수 전공하느라 5학년이 이제 기본이 되고 더 좋은 학벌을 위해서 편입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것이 취업에 불필요한 스펙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100년 취업 준비생들의 시간과 비용을 사회적으로 합하게 되면 굉장한 낭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크루트가 입사 2년차 미만의 따끈따끈한 이제 우리 신입 직장인 481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펙의 평균을 한번 내어봤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였을 것 같아요. 네네. 결과가 어땠나요? 그 신입 직장인들의 스펙. 네네. 일단 저희가 어떤 것을 조사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여러 번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학교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스펙이란 학벌, 학교,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봉사, 인턴, 수상 경력 등 점수화할 수 있는 서류 전형상의 정형화된 지표를 의미를 이제 하게 되죠. 이런 스펙이 취업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 것처럼 이제 그 느껴지는 배경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쏠림이 있고요. 인터넷 또 채용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변화 이런 것들도 큰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스펙 열점들이 지금 이제 대학 사회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요. 신입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기준으로. 그랬더니 평균 토익 점수는 759.4점 정도 됐고요. 760점 정도 되는군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주변에서 좀 들어보시면 900점 얘기 너무 쉽게 들으시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평균은 759.4점이에요. 그리고 자격증은 평균 2개. 오, 그렇네요. 많죠. 그리고 학점은 3.7점에서 3.9점 미만이 많았습니다. 이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요. 4.5 만점에 3.7, 3.9점 사이가 가장 많았다는 거죠. 김 기자님 학점이 어떠셨나요? 기습을 하시는데요? 저희 때보다는 너무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이게 드는데요. 평균이니까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을 좀 해석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채용에서 기본 지원 자격으로 요구하는 학점이 있습니다. 네. 그게 보통 한 3.0 정도 돼요.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이 평균 학점은 올라간 거죠. 그러게요. 네, 치열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고 자격증은 무려 90% 이상이 가지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개가 가장 많다고 이제 대답을 하셨고요. 네.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제 그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그런 이제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표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실제 이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다소 높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고기능을 갖고 있으니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 스펙이라는 말이 원래 이제 그 가전이나 이런 것들의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사양 설명서잖아요. 좀 안쓰러운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기도 하는데, 대외 활동 이 부분도 스펙에 들어가잖아요. 네, 제가 가끔 언급드렸는데요. 기업에서는 이 그 대외 활동을 가지고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신입 직장인 10명 중 3명은 대외활동 경험이 없었어요. 네. 네, 이건 또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렇네요. 이걸 좀 판단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대외활동을 서류에 제출을 할 때 이게 정성적인 정성적 평가 기준이 될지언정 정량적인 평가 기준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이 부분은 또 약간 도외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업에서는 또 이제 학교 밖 활동에 대한 이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약간 이제 미스매칭되는 부분인 거죠, 이것이. 그러면은 이 부분은 조금 보강을 해야지 될 부분이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직업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닌 거니까요. 네, 이런 활동은 이제 보충하는 활동이 오히려 스펙을 쌓는 기본 활동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 이런 많은 스펙들 중에서 합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스펙은 뭐다? 이런 그 답도 나왔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데요. 실제 직장생활을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8대 스펙이니 뭐니 이런 부분을 다 노력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실제 들어가 봤더니 어떤 부분이 가장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해당 질문에 대해서 자격증이라는 응답하고요. 대외 활동에 대한 부분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벌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인 영어 점수는 4등이었거든요. 생각보다 비율이 좀 낮았고요. 그리고 자격증에 대한 응답이 높은 부분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취업이 잘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자격증이 본인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무 연관성이 높아야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쨌든 이런 스펙 중에서도 이 영어 점수보다도 자격증이나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런 거는 알게는 됐는데요. 남은 기간이 얼마 없잖아요. 이 시기에는 스펙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못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보셔요. 우리가 지금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게임의 룰이 지금 성립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0.1%의 대기업. 그 기업에 종사하는 12%의 근로자가 되는 경쟁의 룰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 기업은 워낙에 지금 지원자의 쏠림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전형하는 효율적인 측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어쨌든 이런 게 필터링이나 랭킹이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취업 준비는 또 언제부터 하게 되느냐를 보시면 대개는 대학 이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을 들어가는 순간 학교와 전공은 이미 결정이 되죠. 그리고 노력해서 학점 관리했다고 하십시다. 그 다음은 이제 영어 점수 획득 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증이나 봉사, 인턴, 수상 경력 등은 무작위로 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양이 많다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결정한 직업적 결정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취업 준비생들은 직업을 결정해놓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이런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노력하는 것만큼 그렇게 시간이 전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또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잘 중요한 것은 이제 채용이라는 것은 소수, 수시, 역량 중심의 채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걸 또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신입이 아니라 경력은 이미 그런 시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역량 중심의 스펙 준비에 시간을 쓰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권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1000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우니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생생경제 저는 4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